자, 결말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419페이지죠.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이 문장은 발단해서 황만근이 없어졌다로 이 소설이 시작된 것과 대비되는 문장이죠.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제 황만근은 돌아왔다. 없어졌다가 돌아왔으니까 정상화된 것으로 봐야 되지만 사실은 황만근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의 아들이 영호 그를 안고 돌아왔다. 이때 그라는 것은 그의 시신 육체가 아니라요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즉 그를 화장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문장들이 앞에 비해서 짧아지면서 아주 간결하게 담담하게 황만근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경운기는 황만근의 분신과 같은 물건이었죠.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즉 황만근처럼 일부만 돌아온 것이죠. 완전한 경운기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황만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의인화시켰죠.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황만근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제일 처음에 실종이 됐다면 과거의 만근의 내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걸기대 전날 저녁과 밤과 그 당일날로 갔다가 지금 다시 걸기대 일주일 뒤 현재로 와서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이라는 말은 그의 시신을 온전히 땅에다 묻는 그런 묘지가 없는 죽음이다 라는 얘긴데요. 황만근이 그의 마을에서 마을의 모진일, 굳은일,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시신을 닦는 염습이라든가 산소를 꾸미는 산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를 염습해 주거나 산역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사람은 황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의 선산에 묻히지 못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 봉사와 헌신에 비해서 너무 쓸쓸한 죽음이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운기의 의미, 오른쪽에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실까요? 경운기는 영호의 어머니, 영호를 낳아준 엄마가 황만근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리라는 깊은 산골에서 최초의 경운기로 황만근이 이 경운기를 가짐으로써 절반값만 받던 것에서 제값을 받게 해준 그런 신문물이었죠. 그래서 만근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고 여기서는 만근이의 분신과 같으면서 만근이를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4, 5번을 보시면 아주 오래되고 낡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 만근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상간물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만근이가 퇴요를 맞을 때 그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물로서 만근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물건이죠. 경운기의 의미를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톤을 갑자기 바꿔서 작가의 목소리가 비장하면서 엄숙한 그런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황만근, 사람들은 반근이라고 불렀고 반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황만근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불렀고요. 황선생이라고 존칭을 썼습니다.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만근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신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어 모르지만 해가 가면서 신지가 돌아왔다. 이때 신지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만근이는 IQ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난 것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뿌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즉 만근의 상태는 그냥 천연, 자연 하나가 된 그런 상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누가? 황만근이요. 그래서 민씨는 이 마을에서 천대받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술주정뱅이 그리고 반편으로 취급되던 황만근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보통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따르라고 남기죠. 그러나 만근이는 자기 삶으로 생활로 보여준 것일 뿐 어떤 것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덕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이것이 만근의 미덕 중 최고죠. 부지런하고 근면.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 그게 농촌의 현실이었잖아요. 농사를 져도 부채, 안 져도 부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연히 뼈를 상한다면서 진정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황만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빚만 남는다 해도 자기는 천년만년 농사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였고, 이제 애경사가 있을 때 항상 앞장서서 나섰고요. 그 다음에 여시 노인 같은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걸음을 더 갖다 주는 등 배려도 했죠. 공에서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황만근에게 대해서 이런 놀라움을 가진 사람은 민씨 뿐이 없죠. 동네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고 당연한 거로 생각했던 겁니다. 즉 익숙함에 젖어서 고마움이나 놀라움, 지혜로움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씨는 황만근을 지칭하면서 황선생이라고 하고 지혜가 있었다, 타고난 농사꾼이었다, 그 다음 부지런했다, 근면했다라는 것과 함께 효자라는 덕목도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라는 덕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훈육할 때 알아듣기 쉽게 하여서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전개 부분에서 아들과 황만근의 대화, 아드님에게 굉장히 유순하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아들 영혼은 아버지가 부끄러웠을 망정 아버지가 싫거나 밉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있었어도 우리 아버지를 점점점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까지 만근의 미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만근과 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자, 술을 천성이 좋아했다는 말은 알코올 중독자, 기호품, 즐기기 위한 것 여러 가지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자연과 닮은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것이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었죠. 특히 이장과 같은 사람은 만근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술주정뱅이가 어디서 술 취해서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죠. 그러나 술 마셔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죠. 주로 공짜 술을 마셨으니까. 무임금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거나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림이 나는 것이지, 그 마을에 공동일을 해주면서 또박또박 임금을 받고 자기 몫을 챙겼다면 가난하거나 자기 몫의 땅을 못 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숙해 있었다. 이거 있었다. 문중의 땅, 즉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 소유 선산이라든가 이런 땅과 나이 들어서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물론 주체는 황만근 황선생입니다. 이 얘기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작인과 같은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소유욕을 갖고 땅을 더 사고 싶고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만근이는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농약이나 거름을 쳐서 억지로 수확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곡식이 남으면 그걸로 술을 빚어서, 보통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더 수익을 내고 내년에 더 판다든지 할 텐데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이건 마치 쌀로 빚은 술, 막걸리를 연상케 하는 부분인데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 그 앙금이 가라앉고 위에는 맑아지죠. 이것을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 땅의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감은 뭔가 색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칠하는 어떤 예술적 행위, 이런 식으로 비유한 겁니다. 술이라는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간 것이다. 선생의 인생을 전개시킴에 있어서 술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자기 인생의 도화지를 채울 수 없었다. 즉 술이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듯이 가난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선생이 낙천적이고 즐겁게 인생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은유는 A는 B이다 라는 거잖아요. 막걸리를 A로 본다면 B가 뭐냐면 밥이라는 얘기는 일상적인 거죠. 매일 먹는 밥, 거르지 않고 먹는 밥. 그리고 사직의 신, 나라 또는 조정을 이루는 말인데, 이 사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종묘 사직. 술을 마실 때 항상 제사 지내듯이 술을 경건하게 마셨다는 뜻이죠. 힘의 근원이다. 술을 먹음으로써 취한 기운, 그리고 아픔을 떨쳐버리고 노동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낙천의 뼈였다라는 얘기는 술을 먹음으로써, 술을 마심으로써 굉장히 흥겹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얘기로서 술에 대한 만근이의 가치관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은이의 혹은 인물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막걸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예찬을 하면서 막걸리 술이라는 것이 만근과 왜 뗄래야 뗄 수 없는가, 여기까지가 만근이 마신 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전일에, 그 전일은 걸기대의 날이었죠. 그 걸기대의 날에 대해서 민씨가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조그만 문제 보시면요. 민씨는 말년의 황만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누구보다 지혜롭다, 신지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효자였고 아버지였고 타고난 농사꾼이었다, 그리고 부지런했다, 이런 덕성으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걸기대의 날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다.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간 것은 바로 이장이 말한 투쟁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쟁 방침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투쟁 방침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근이는 투쟁 방침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어서 같이 갈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만근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위험을 더 높인 요소가 되겠죠.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으로 갔다. 자, 백리길을 머나먼 길을 갔는데 그동안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굉장히 목숨이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이것은 황만근의 입장에서 추체험을 하고 재구성을 한 것이죠.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즉 앞을 볼 수 없었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아주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게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황만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군청까지 간 거죠. 그런데 경운기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요.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고 군청 앞에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너무 황망하죠. 정말 황망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선생은 행동 지침에 따라 경운기를 끌고 군청에 갔는데 군청까지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었고 약속을 지켰지만 이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경운기를 끌고 가지 않고 트럭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간 사람들은 대회에 가서 농민을 대표해서 주장을 하고 왔겠지만 진정한 농민이었던 황만근은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하고 몸을 잠깐 녹인 다음에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위험하다라는 판단 없이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귀가가 우선 목적이었죠. 집으로 향했는데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 즉 뭐 깜빡이도 없고 뭐 그래요.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밤은 점점 어두워졌죠.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어두워져서 국도에는 가드레일도 없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없죠.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살면서 유일하게 외박을 한 날이 신체 검사를 마치고 토끼고개를 넘어오던 그 밤이었다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자, 땅의 젖이라는 표현은요, 황만근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얻었던, 노동을 통해 얻었던 쌀, 그 쌀로 만든 곡주, 막걸리, 이것을 땅의 젖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얘기는 땅이 바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어머니다.
느낌을 갖게 하죠. 땅에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자, 선생이 경운기를 자기 분신처럼 아꼈는데 경운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황만근 선생을 지켜주거나 119에 전화하거나 하지 못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운기를 버리고 어느 동네에 가서 구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밤이 깊었으니까 경운기를 타지 않고 하룻밤 안전하게 묵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갔겠죠. 그런데 선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주어는 지금 경운기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주고요. 민 씨의 회상, 감상, 회고가 시작됩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즉 선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죠. 난세, 이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그 더위에 그늘이 되어 주었을 텐데 세상에서 선생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는 그늘도 주고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민 씨가 재구성한 황만근의 행적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도치된 느낌을 주는데요. 선생이 추위와 졸음에서부터 공격을 당했다. 선생은 추위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의 주어를 바꿔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추위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이런 게 정상적인 문장이겠죠. 그런데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누가? 경운기가. 경운기가 추위와 졸음에서부터 지켜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경운기로 함으로써 선생의 죽음을 비극적인 느낌을 조금 무화시킨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글을 쓴 사람의 느낌을 전해주고 총평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이, 즉 황만근, 바보, 반편이, 반근이가 살았다면 더위 속에서 그늘이 되었을 텐데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푼 큰 나무가 됐을 것이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함을 주는 자연의 존재 이런 뜻이죠. 자, 이전의 본문에서는 해학적이면서 우스꽝스럽고 약간 그런 풍자적인 문체가 이 부분 묘비명에 와서는 아주 간곡하고 숙연한 그런 진지한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누가 황만근의 삶이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비루 뜻이 있습니다.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인품이라든가 성품이 한결 같았다라는 거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늘의 별이 또박또박 자기 자리를 오는 것처럼 선생도 초지, 처음에 품은 뜻, 자기의 뜻을 일관되게 하였으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도치법도 썼고요. 서리법도 썼습니다. 선생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정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보라라는 서술어를 앞으로 빼냄으로써 이 문장의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사람이다. 분명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니랴 라고 반문함으로써 강조하는 효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만근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4330년, 서기와 달리 단기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233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4330년에서 2330년을 빼면 1997년이 됩니다. 즉 이 글을 작성한 것이 1997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인데 묘비명으로, 묘비명은 묘비에 죽은 사람의 이름과 경력을 새긴 글이고 비슷한 말로 묘지명이 있습니다. 묘지명은 그 묘비석에 세운 글이란 뜻이죠. 아무 쓸모도 없다 이 얘기는 선생은 묘지를 쓰지 않았다. 누가 묘비 하나 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염습도 해주고 산역도 했지만 정작 선생은 하나의 항아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다. 이 글을 써봤자 누가 봐줄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새터말로 귀농했다가 이 새터말이 바로 새로 생긴 동네, 한자로 얘기하면 신대리를 의미하죠. 귀농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주어는 지금 민씨입니다. 민씨가 귀농했다가 아무 이룬 것도 없이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텃세 당하고 하나로 융화되지 못했죠. 다시 도시로 흘러가면서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렸으다. 드디어 민 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 씨가 이방인이면서 약간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순정이라는 뜻은 순정문화, 순정만화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순수하고 올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민 씨의 이름은 민순정.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업디어스다라는 점에서 존경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이 민 씨의 히스토리는 잉태한 게 아니라 파산해서 귀농을 했지만 그 농촌에서도 역시 불합리한 세상사를 발견하고 다시 도시로 가는 그런 유랑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묘비명을 쓴 사람을 밝히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묘비명을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어투를 바꿔가면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황만근이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야. 그리고 난 너무 존경해. 엎드려서 쓴다. 이 묘비명을 마치 황만근이 동네 일에 대해서 돈 받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할 일을 한 것처럼 나도 돈 받고 묘비명을 쓴 것도 아니고 어디다 쓸 것도 아니다. 사실 묘비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글을 씀으로써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민 씨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이고 민순정이라는 사람은 그런 농촌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